처음부터 계획이었지. 돈 많은 여자 한의사. 혼자 살고 외로워하는 당신 같은 여자가 완벽한 타겟이었지. 사랑? 그런 거 없었어. 당신 재산 45억이 목적이었지. 보험금 20억까지 합치면 자그마치 65억이야. 쓸모없는 늙은 여자들. 어차피 곧 죽을 건데 기부했다고 생각해. 제 손이 떨린 건 그날 아침부터였습니다. 40년간 수만 명을 치료했던 이 손이 침 하나 제대로 놓을 수 없게 됐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남편이 3년 동안 저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박수진입니다. 경희대 한의대를 나와 이 자리에서 40년을 환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명이라고 불러줬죠. 디스크 환자들이 수술 대신 저를 찾아왔고 불임으로 고생하던 부부가 제 한약을 먹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8년 전 남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니 한의원이 텅 빈 것 같았죠. 외동딸 지연이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유학 중이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3년 전 환자 보호자로 온 이진우를 만났습니다. 57세. 저보다 10살 어렸죠. 어머니 치료차 왔다가 저와 이야기를 나눴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 지연이는 재혼을 반대했죠. 엄마, 재혼은 아직 이르지 않으세요?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결혼 후 남편은 헌신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보약을 다렸고 한의원 청소며 정리까지 도맡았죠. 환자들도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원장님, 복 받으셨어요. 30년 단골 김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끓여준 보약을 마시면 하루 종일 머리가 멍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환자 차트를 보다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고 처방전을 쓰다가 약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원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수간호사 최숙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죠.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손떨림이 심해졌습니다. 침을 놓으려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환자 얼굴에 식은땀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40년 경력의 한의사가 침 하나 제대로 못 놓는다니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따뜻하게 말했죠. 여보,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의사가 양방병원에 간다는 게 자존심 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보약을 마셨습니다. 남편이 정성스럽게 다려준 보약은 쓰면서도 고소한 맛이었죠. 다 마시고 한의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첫 환자는 50견으로 6개월째 치료받는 분이었습니다. 침을 놓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라면 정확히 혈자리를 찾았을 텐데 그날은 혈자리가 흐릿하게 보였죠. 침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어디 안 좋으세요? 환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침을 놓았지만 손떨림 때문에 각도가 틀어졌습니다. 환자가 아파하는 표정을 지었죠.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최숙희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환자분들이 수근거려요. 요즘 원장님 손이 많이 떨리신다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오후 4시쯤 김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70대 중반, 허리 디스크로 10년째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었죠. 침을 놓는데 또 손이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김 변호사님이 진료실에 남으셨습니다. 보통 때와 달리 문을 닫으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셨죠. 원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매일 드시는 게 있으세요? 한약이나 보약 같은 거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한의사한테 보약을 먹냐고 묻다니. 저는 남편이 매일 아침 끓여주는 보약 이야기를 했죠. 김 변호사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원장님, 제 말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꼭 병원 가보세요. 양방병원으로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 눈빛에는 뭔가 절박함이 있었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었죠.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피곤하시죠? 어서 드세요. 저는 밥을 먹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반찬을 집어주는 남편의 모습이 참 고마웠죠. 하지만 이상하게 김 변호사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40년 경력의 한의사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옆에서 남편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보약을 마시자마자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책상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오늘 당장 병원 가세요. 제가 예약할게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남편과 함께 강남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 갔습니다. 40년 한의사 생활에서 양방병원은 처음이었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환자가 되다니. 진료실에 들어가자 30대 중반쯤 되는 신경과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증상을 설명했죠. 손떨림, 기억력 감퇴, 어지러움.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근전도 검사, MRI, 혈액 검사. 3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 선생님, 검사 결과상 초기 파킨슨병이 의심됩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파킨슨병, 손떨림과 경직이 점점 심해지는 병, 결국 걷지도 못하게 되는 병. 확진은 아니지만 증상과 검사 소견이 그렇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명의가 파킨슨병 환자라니. 남편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한의원 일주일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서류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재산 관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비도 나갈 텐데 계좌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죠. 남편이 3년 동안 저를 헌신적으로 돌봐줬는데 저는 통장과 도장을 건넸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의원 진료 시간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환자들한테 사정을 설명했죠. 다들 이해해 주셨지만 얼굴에는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원장님, 치료 잘 받으시고 얼른 쾌차하세요. 30년 단골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점심시간 최숙희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수간호사였습니다. 원장님, 정말 파킨슨병 맞으세요? 저는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최숙희가 진단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상한데요. 원장님은 파킨슨병 증상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최숙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파킨슨병은 보통 한쪽 손부터 떨린데 원장님은 양손이 동시에 떨리세요. 그리고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요. 6개월 만에 이렇게까지 심해지는 건 저는 최숙희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가 진단한 건데 한의원 간호사가 뭘 안다고. 그날 저녁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이 목소리를 듣고 싶었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파킨슨병 진단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죠. 아저씨 말씀 잘 들으시고 쉬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투였죠. 한의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진료 시간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재산 관리 도와드린다고 하던데 잘하신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딸마저 남편 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 걸을 때 휘청거렸죠. 환자를 보다가 갑자기 의식이 흐릿해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더욱 헌신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보약을 끓여줬고 파킨슨병에 좋다는 음식만 해줬죠.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이 옆에 있어서.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약을 마실 때마다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았죠.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는 거겠거니. 어느 날 아침 최숙희가 진료실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죠. 원장님, 제 말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남편분이 뭔가 이상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최 선생,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저도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원장님 증상이 너무 이상하다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매일 아침 뭘 끓여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해칠 이유가 없었죠. 저는 최숙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숙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옆에서 남편이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죠.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주는 남편. 설마 그런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병 때문에 의심병까지 생긴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 40년 한의사 생활에서 쌓아온 직관이 경고하고 있었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거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약을 마시고 한의원에 도착했을 때
손떨림이 평소보다 훨씬 심했죠. 첫 환자 앞에 앉았는데 침통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마구 떨렸습니다. 환자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석 달째 치료받던 분이었죠. 침을 들어 올리는데 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환자 얼굴에서 불안이 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변명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40년 경력의 한의사가 환자에게 변명을 하다니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환자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예약을 취소하겠다고도 안 했죠. 그냥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2번째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떨리는 손을 보더니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죠. 침을 놓다가 혈자리를 놓쳤습니다. 환자가 움찔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환자가 오히려 저를 걱정했습니다. 명의가 환자한테 걱정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점심시간 최숙희가 들어왔을 때 저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만 내 분이 예약 취소하셨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죠. 오후 진료는 더 끔찍했습니다. 손떨림 때문에 침을 제대로 놓을 수 없었고 환자들 표정에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저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그들을 실망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한의사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협회 이사장이었죠. 박 원장님, 환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진료 중 사고 위험이 있다고. 귀가 멍했습니다. 민원, 사고 위험, 40년 무사고였던 제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일단 자진해서 진료를 중단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면허 정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한의사 면허 정지. 그건 제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였죠. 하지만 저는 밥을 먹을 기운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협회에서 전화 왔어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양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병원.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67세의 요양병원이라니. 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걸을 수도 있는데 여보,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파킨슨병은 점점 나빠질 거예요. 남편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죠. 3년 동안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양병원, 면허 정지, 환자들의 불안한 눈빛,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문득 최숙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파킨슨병 증상이 이상하다고, 양손이 동시에 떨리고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40년 한의사였던 제가 왜 그 말을 무시했을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남편이 끓여놓은 보약이 있었죠. 검은색 액체가 담긴 유리병. 매일 아침 마시던 것. 병을 들어 코에 가져갔습니다. 냄새를 맡았죠. 당귀, 청궁, 백작약. 익숙한 약재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쇠냄새 같은 게.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이번엔 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죠. 설마 그럴 리가. 저는 보약병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보약을 분석해 봐야겠다고. 한의사로서 최소한의 확인은 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보약을 따라줬을 때 저는 마시는 척만 했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돌아간 사이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버렸죠. 40년 인생에서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해서 최숙희를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보약병을 꺼냈습니다. 최 선생, 이거 성분 분석 부탁할 수 있어요? 최숙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원장님, 정말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숙희는 아는 약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분석해 줄 수 있는 사람.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그날 오후 저는 진료를 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비단 보자기가 나왔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첫 남편이 결혼 30주년에 선물한 은비녀였죠. 비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고 저는 외로움에 못 이겨 재혼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여보,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0년 한의사 경력, 평생 쌓아온 명성, 환자들의 신뢰,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머릿속엔 더 끔찍한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혹시 제가 매일 마시는 보약에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찬 기운이 전해졌죠. 첫 남편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요? 포기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진실을 밝혀내라고 했겠죠. 저는 비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보자기로 싸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 맨 위에 놓았죠.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일주일만 기다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그냥 병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저를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했습니다. 40년 한의사로 산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인간으로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보약을 따라줬고 저는 마시는 척하며 몰래 버렸습니다. 화장실, 화분, 싱크대, 온갖 곳에 버렸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떨림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착각인가 싶었죠.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니 확실했습니다. 보약을 안 마시니까 몸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보약에 정말 뭔가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마셨던 것, 남편이 정성스럽게 끓여준다며 직접 따라주던 것. 목요일 오후 최숙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결과 나왔어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죠. 저는 진료를 일찍 마치고 최숙희가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의원에서 세 블록 떨어진 약국이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니 50대 남성 약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숙희도 와 있었죠. 약사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장님, 앉으세요. 책상 위에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약사가 종이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 기본적인 보약 성분은 맞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다 멈췄습니다. 약사 표정이 너무 심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이 성분. 약사가 빨간 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탈륨입니다. 탈륨.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 있는 물질이었죠. 중금속 독극물. 무색무취. 쥐약에 쓰이는 독극물이에요. 미량씩 장기간 복용하면 약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손떨림, 기억력 감퇴, 보행장애, 파킨슨병과 증상이 똑같습니다. 구별이 거의 안 돼요.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겁니다. 3년 동안 이걸 매일 최숙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원장님, 이건 살인 미수예요. 당장 경찰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넣은 건지 아니면 보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섞인 건지 먼저 한약재 구입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약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 한의원에서 쓰는 약재상이 어디예요? 명동 한약방 40년 거래처입니다. 그럼 거기서 산 약재에는 탈륨이 없을 겁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일부러 누군가 매일 아침 보약을 끓여준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약국을 나와 차에 탔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여보, 어디세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죠.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한 사람과 같은 밥상에 앉아야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녁 냄새가 났죠. 김치찌개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여보, 왔어요? 어서 씻고 드세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사람이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떠먹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반찬을 집어줬죠. 여보,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보약을 안 마셔서 좋아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죠. 병원, 약이 효과가 있나 봐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비녀가 놓여 있었죠. 비녀를 꺼내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습니다. 첫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일은 없었겠죠.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님이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진료 예약은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죠. 대기실에 환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닫으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원장님, 보약 분석하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최 간호사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했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명함을 꺼내 건네셨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성훈. 은퇴한 지 5년 됐습니다. 원장님, 위험합니다. 탈륨 중독은 살인 미수예요. 김 변호사님, 아니 김 검사님이 가방에서 서류를 내셨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원장님 남편 이진우 씨. 서류에는 남편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5년 전 부산에서 70세 여성 한의사와 결혼했습니다. 2년 후 그 한의사가 파킨슨병으로 사망했죠.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대구에서 65세 여성 약사와 결혼했습니다. 3년 후 역시 파킨슨병 진단받고 사망했고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세 번째였습니다. 남편이 이미 2명을 죽였다는 뜻이었죠. 모두 재산이 많은 의료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김 검사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2 사람이 죽었고
저는 세 번째 타겟이었습니다. 최숙희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죠. 원장님, 제가 아는 형사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김 검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야 해요. 근데 그 전에 남편이 눈치채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 도망치지 않기로, 40년 한의사로 살아온 자존심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기로요. 김 검사님은 다음 날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오셨죠. 진료실 문을 잠그고 파일을 펼쳤습니다. 원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파일 첫 장에는 남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낯선 여자 사진도 있었죠.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강미선. 보험 설계사입니다. 원장님 생명보험 20억. 이 여자가 설계했어요. 생명보험 20억. 저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5월에 가입됐습니다. 원장님 명의로.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 제 서명이 있었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이면 이미 손떨림이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기억력도 흐릿했고요. 수익자는 이진우 씨입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남편이 20억을 받는 보험이었죠. 부산과 대구, 피해자도 똑같았습니다. 사망 1년 전에 고액 보험 가입했고, 수익자는 전부 남편. 김 검사님이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강미선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죠. 내연 관계입니다. 5년 전부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것,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지만 증거를 보니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김 검사님이 또 다른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신경과 의사 박준혁. 원장님한테 파킨슨병 진단 내린 사람이죠.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의사였습니다. 저를 진료했던 사람, 가짜 의사입니다. 의사 면허는 있지만 조직원이에요. 탈륨 중독을 파킨슨병으로 오진하는 역할이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직? 체계적인 범죄 조직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검사님이 파일을 계속 넘기셨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강미선, 남편과 박준혁 의사, 세 명이 함께 있는 사진. 최소 10년 전부터 활동한 조직입니다. 타겟은 혼자 사는 고령 의료인, 재산이 많고 자녀가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뜸한 사람들이죠. 제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딸은 미국에 있었고 저는 혼자 살다가 재혼했습니다. 재산은 45억. 결혼 후 서서히 탈륨을 투여합니다. 파킨슨병으로 오진시키고 고액 보험을 가입시킨 후 김 검사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2년에서 3년 안에 사망시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병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3명입니다. 원장님 포함해서. 하지만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 검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이었습니다. 부산 피해자가 사망한 후 이진우 계좌로 23억이 입금됐습니다. 보험금 18억, 상속 재산 5억, 6개월 후 해외로 10억이 송금됐고요. 대구 피해자 때는 25억, 역시 6개월 후 해외 송금 12억. 돈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스가 있었고 그 사람이 돈을 가져갔죠. 조직, 보스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의사, 보험 설계사, 약사까지 연결돼 있어요. 완벽한 범죄 시스템이죠. 최숙희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니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원장님, 이거 핸드폰 화면에는 남편과 강미선이 찍힌 사진이 또 있었습니다.
어제 찍은 것 같았죠. 두 사람이 모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찍었어요. 우연히 봤대요.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한 날이었습니다. 한의사협회 모임 간다고 했었죠. 모임은 없었습니다. 강미선을 만난 거였습니다. 김 검사님이 사진을 받아 파일에 넣으셨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경찰을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했습니다. 남편이 발뺌할 수 있었죠. 보약의 탈륨은 실수였다고, 보험은 제가 동의했다고, 강미성과는 그냥 친구라고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백이든 범행 현장이든 김 검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위험합니다. 원장님이 눈치챘다는 걸 남편이 알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대로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가 약했습니다. 40년 한의사로 쌓아온 지혜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저를 맞았죠. 여보, 오늘 한의사협회 간다고 했죠? 회의 잘 끝났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네, 잘 끝났어요. 저도 거짓말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거짓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보려고 했죠. 3년 동안 속았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보약이 효과가 있나 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직 제가 보약을 버린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도 잘 챙겨 드실 거죠? 네.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을 때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비녀가 놓여 있었죠. 비녀를 꺼내 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첫 남편한테 속삭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 줬을 겁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서둘러 거실로 나갔죠.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 안에 끝내.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이번 주 안에 무엇을 끝낸다는 걸까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약을 계속 안 마시면 의심할 테니까 다른 방법을 쓸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죠. 저는 김 검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빨리 만나자고. 작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40년 한의사 경력을 걸고 싸울 때가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의원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죠. 남편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하고 단호했습니다. 여보, 앉아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죠. 첫 장부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신청서였습니다. 여보,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세요.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67세의 요양병원이라니. 저는 아직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정신도 멀쩡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환자들한테 사고 낼 뻔했잖아요. 한의사협회에서도 연어 정지 얘기 나온다면서요. 남편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협회 관계자 중에 조직원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죠. 한의원 건물 30억과 현금 15억,
총 45억의 재산을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분노 때문이었죠. 3년 동안 저를 서서히 죽이고 이제 재산까지 가져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동의서였습니다. 20억짜리 보험 수익자를 남편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것까지 정리하면 깔끔하게 될 거예요. 깔끔하게. 제가 죽으면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서류에 펜을 꽂아 표시해둔 곳을 가리켰습니다. 서명란이었죠. 오늘 안에 사인하세요. 내일 입원이거든요.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끝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당할 테니까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없어요. 여보,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남편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톤이었죠.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한의원으로 출근했을 때 최숙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한의사협회에서 공문 왔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면허 정지 통보서였죠. 환자 안전을 위해 3개월간 진료 정지, 재심사 후 영구 정지 검토, 40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의사 면허는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게 박탈당하는 거였죠. 오전 10시 미국에서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연락했나 봅니다. 엄마, 요양병원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엄마, 아저씨 말씀 들으세요? 아저씨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고생. 남편이 고생했다고요. 3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매일 독을 탄 사람이. 병원비는 제가 보낼게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마저 저를 버렸습니다. 남편 편을 들었죠.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점심시간 환자 예약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면허 정지 소식이 퍼진 거였죠. 30년 단골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SNS에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강남 박수진 한의원 원장 파킨슨병으로 진료 불가, 환자들 위험에 노출, 면허 정지 확정,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무섭다, 다행히 안 다쳤다, 일찍 발견돼서 다행이다. 40년 명의가 하루아침에 위험한 의사가 됐습니다. 오후 3시 한의원 앞에 구급차가 섰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죠. 뒤에 간호사 2명이 따라왔습니다. 여보, 가요. 짐은 제가 다 챙겨놨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게 꽉 잡았죠. 최숙희가 막아섰습니다. 원장님은 아직 입원 동의 안 하셨어요. 보호자 동의로 충분합니다. 환자가 판단력을 잃었을 때는 남편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박준혁 신경과 전문의 소견서. 환자는 중증 파킨슨병으로 자가 판단 불가. 보호자 결정에 따라 입원 필요. 가짜 의사가 쓴 가짜 소견서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효했죠. 여보, 저항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저항하면 강제로 데려갈 거라는 뜻이었죠. 김 검사님한테 연락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는데 남편이 빼앗았습니다. 병원 가면 돌려줄게요. 간호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부축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한의원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40년을 지킨 곳이었죠. 박수진 한의원 간판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일지도 몰랐습니다. 구급차 안에 실렸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죠.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편하게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병원이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남편 통제 아래 놓일 거였습니다. 매일 독이 든 약을 먹게 될 거고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을 거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익숙한 풍경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보던 거리, 이제 다시 못 볼지도 몰랐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비녀가 만져졌죠. 오늘 아침 몰래 챙겨온 거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요양병원까지 30분 거리였습니다. 30분 안에 탈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영원히 갇힐 테니까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40년 한의사로 쌓아온 지혜를 총동원했죠.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요양병원까지 20분 남았죠. 손에 쥔 은비녀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병원 가서 하라고 했지만 저는 지금 당장이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67세 파킨슨병 환자처럼 연기했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다음 휴게소에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5분 후 구급차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부축해서 내렸죠. 화장실까지 걸어가며 다리를 일부러 후들거리게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문 앞에서 기다렸죠.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몰래 챙긴 예비 핸드폰이었습니다. 김 검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치, 상황, 요양병원 주소.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전송 완료. 창문을 열었습니다. 1층 화장실이었죠.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67세 몸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했습니다. 은비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첫 남편의 선물. 이게 저를 지켜줄 거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몸을 밀어냈습니다. 땅에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삐끗했죠.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휴게소 뒤편으로 뛰었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렀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도망쳤어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죠. 택시 승강장으로 달렸습니다.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뛰어올랐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요. 빨리요.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숨이 차고 머리가 헝클어진 67세 여자였으니까요. 손님, 괜찮으세요? 빨리 가주세요. 급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주차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죠. 택시가 휴게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일단은 김 검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만에 받았죠.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님은 잘했다며 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검사님과 최숙희가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 얼굴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원장님, 정말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최숙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김 검사님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제 역공할 시간이라고 했죠. 남편을 덫에 빠뜨려야 한다고. 화면에는 작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남편을 직접 대면하는 거였죠. 위험하지만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검사님이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펜처럼 생긴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넣으라고 했죠. 남편과의 대화를 전부 녹음한다고. 그리고 안경을 건넸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게 녹화된다고. 안경을 썼습니다. 평범한 돋보기 안경 같았죠. 하지만 테두리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밖에서 대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위험하면 바로 돌입할 거라고. 김 검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만 해야 했습니다. 40년 한의사로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 오후 6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나며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집에 왔어요. 제 집이니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요양병원 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안 가요. 저 아직 멀쩡해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죠. 멀쩡해요? 파킨슨병 말기면서 파킨슨병 아니에요. 당신이 먹인 독 때문이잖아요. 순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하는 게 보였죠. 무슨 소리예요? 탈륨. 3년 동안 보약에 넣었죠. 매일 아침 먹인 거 전부 분석했어요. 남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있어요. 보약 성분 분석 결과, 당신과 강미선 사진, 가짜 의사 박준혁 부산과 대구 피해자 기록, 전부 다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들켰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당신 대체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진 것 같았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돈 많은 여자 한의사, 혼자 살고 외로워하는 완벽한 타겟이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사랑은요? 결혼은요? 사랑? 그런 거 없었어요. 당신 재산 45억이 목적이었죠. 보험금 20억까지 합치면 65억이에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부산 여자는 23억 벌었고 대구 여자는 25억이었어요. 당신이 제일 큰 건이에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치를 떨었죠. 그럼 이미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죽인 게 아니라 정리한 거죠. 쓸모없는 늙은 여자들. 어차피 곧 죽을 거 돈이라도 쓸모있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가 따귀를 올렸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 때린 거였죠. 그 순간 현관문이 박살났습니다. 형사들이 돌입했습니다. 5명이었죠. 남편을 제압했습니다. 살인 미수 및 연쇄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는 말과 함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노려봤죠. 이 할망구가 어디 감히 미쳤어! 형사가 남편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검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최숙희도 함께였죠. 원장님, 다 녹음됐어요. 완벽한 자백이에요.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3시간이 걸렸죠. 3년간의 일을 전부 진술했습니다. 보약, 손떨림, 파킨슨병 오진, 재산 이전 시도, 모든 것을. 새벽 2시쯤 진술이 끝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죠. 김 검사님이 부축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끝났어요.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강미선이 체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 타려다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도망치려 했던 거였죠. 오후에는 박준혁 가짜 의사도 검거됐습니다. 병원에서 평소처럼 진료하다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충격에 빠졌죠. 저녁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연쇄 의료인 살해 조직 검거, 10년간 최소 5명 피해, 범행 수법과 조직도가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제 이름도 나왔습니다. 박수진 한의사, 용기 있는 제보로 조직 검거에 결정적 역할, 67세 피해자가 직접 범인 자백 유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환자들, 동료 한의사들, 언론사 모두 연락해왔죠. 사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며칠 전 저를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직 보스가 검거됐습니다. 60대 남성이었죠. 20년간 이 범죄를 총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부산에 호화 저택을 갖고 있었고 해외 계좌에 200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전부 죄 없는 노인들을 죽여 모은 돈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제가 포함해 총 7명이었습니다. 부산 2명, 대구 2명, 서울 3명. 모두 60대 이상 의료인이었고 혼자 살았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평균 생존 기간은 2년 6개월이었습니다. 결혼 후 탈륨 투여 시작, 파킨슨병 오진, 요양병원 입원, 사망.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보약을 의심했기 때문에, 최숙희가 도와줬기 때문에, 김 검사님이 진실을 밝혀줬기 때문에 한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했죠. 피고인석에는 남편 이진우, 강미선, 박준혁 그리고 조직 보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판사 앞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언석에 앉았죠. 방청석에는 최숙희와 김 검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3년간의 일을, 매일 아침 마신 보약을, 서서히 죽어가던 제 몸을,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수갑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3년 전 저를 향해 웃던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가면이었으니까요. 2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직 보스 무기징역, 이진우 무기징역, 강미선 징역 25년, 박준혁 징역 20년, 나머지 조직원들도 최소 10년 이상. 법정을 나서는데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그날 오후 딸 지연이가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긴급히 귀국했다고 했죠. 공항에서 바로 제 임시 거처로 왔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울었던 거였습니다. 저를 꽉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말을 안 믿었다고, 그 남자 편만 들었다고 딸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다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고, 미국에만 있지 말고 자주 와야 했다고.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8년 만에 제대로 된 포옹이었습니다. 석 달 후 한의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죠. 새 간판도 달았습니다. 박수진 한의원 재개원. 개원 첫날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30년 단골들이 다시 찾아왔죠. 사과하는 사람도 있었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배워서 정말 기쁘다고, 원장님 덕분에 살았다고, 존경한다고,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첫 환자는 김 검사님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오셨죠. 침대에 누우시며 이제 정말 편히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님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침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혈자리를 찾았죠. 40년 경력이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였죠. 이전 집은 팔았습니다. 3년간의 기억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비녀가 놓여 있었죠. 꺼내서 쥐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잘 지내고 있어요. 첫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이 사람이 선물한 은비녀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비녀를 책상 위 액자에 넣었습니다. 첫 남편 사진 옆에 놓았죠.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0년을 일한 곳, 앞으로도 계속 일할 곳. 67세에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숙희가 있었고 김 검사님이 있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한의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최숙희가 환하게 웃으며 차트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예약이 꽉 찼다고 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약재들과 침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것들이었죠. 첫 환자를 불렀습니다. 50견 환자였습니다. 침을 들었죠.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혈자리를 찾아 정확하게 침을 놓았습니다. 환자가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손은 역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소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40년 한의사 박수진으로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의심이 들 때 그 본능을 무시하지 마세요.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지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